준서가, 당장 차 세워. 지금 어디야? 아버님, 저도 어쩔 수 없었다고요. 이 사연은 은퇴한 형사 이성우님과 그의 가족에게 일어난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창문 너머로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먼지가 빗줄기를 따라 천천히 떠다니는 모습을 보며 이성우는 또 한 번 생각했다. 시간이 이렇게 느리게 가는 줄은 몰랐다고. 퇴직한 지 벌써 8년째. 아내를 암으로 떠나보낸 지는 6년이 되어간다. 처음 1년은 그저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매일 아침 깨면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웠고, 저녁이면 누구에게 하루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몰라 텔레비전만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 성우는 천천히 부엌으로 향했다. 낡은 슬리퍼가 바닥을 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30년을 성사로 살았던 사람답지 않게 요즘은 발걸음이 무겁고 느렸다. 부엌 싱크대 옆에는 어제 마신 커피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설거지를 미루는 버릇이 생긴 건 혼자 살면서부터였다.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으니까. 에이, 씻어야지. 혼잣말을 하며 물을 틀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정신이 조금 들었다. 싱크대 위 작은 라디오에서는 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교통사고 소식, 부동산 정책, 날씨 예보. 들어도 들리지 않는 소음 같은 뉴스들. 그래도 라디오를 끄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였다. 집안이 너무 조용하면 혼자라는 사실이 더 크게 느껴지니까. 찬장을 열자 컵라면 몇 개와 김치통이 보였다. 저녁은 간단히 때우면 되지만 점심은 조금 신경 쓰고 싶었다. 아니, 정확히는 민재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까지 뭐라도 하며 보내고 싶었다. 손자 민재, 초등학교 1학년인 그 아이가 요즘 성우의 삶에서 유일한 기쁨이었다. 아들 부부는 맞벌이로 바쁘다. 며느리 지연은 회사에서 야근이 잦고 아들 준석이는 건설 현장을 돌며 일한다. 그래서 민재를 돌보는 건 자연스럽게 성우의 몫이 됐다. 처음엔 부담스러웠다. 손주를 키우는 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민재가 현관문을 열고 할아버지 하며 뛰어들어올 때면 성우는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오후 3시 민재가 돌아올 시간이 가까워지자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울을 보니 희끗희끗한 머리, 깊게 파인 눈과 주름, 그리고 요즘 더 늘어난 것 같은 기미가 보였다. 예전엔 이렇게 늙지 않았는데. 아니, 늙어가는 걸 신경 쓰지 않았는데. 여보, 내가 이렇게 늙었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하듯 아내에게 말을 걸었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래도 말을 거는 것만으로 조금은 위안이 됐다. 현관 쪽에서 경쾌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민재가 뛰어 들어왔다. 할아버지, 나 왔어. 왔구나. 학교 재밌었어? 응.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 민재는 가방을 마구 내던지며 소파로 달려갔다. 그 모습을 보며
성호는 빙그레 웃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자신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아마도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에 불과했을 것이다. 민재야, 오늘 뭐 먹고 싶어? 군만두. 또 어제도 먹었잖아. 그래도 좋아. 성호는 웃으며 외투를 걸쳤다. 민재와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단지 앞 시장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 요즘은 그 짧은 거리도 숨이 차곤 했지만 민재가 제잘제잘 떠들어대는 소리를 듣다 보면 금방 도착했다. 시장 입구의 만두 가게 아주머니는 둘을 보고 반갑게 웃었다. 또 오셨네. 오늘도 군만두? 네. 2줄만 주세요. 뜨거운 만두를 봉지에 담아들고 둘은 근처 공원 벤치로 향했다. 민재는 만두를 호호 불며 한 입 베어 물었다. 성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자신의 만두를 먹었다. 입안에 퍼지는 고기와 야채의 맛. 평범한 만두였지만 이렇게 함께 먹으니 꿀맛이었다. 할아버지, 오늘 그림 일기 써야 해. 그래? 뭐에 대해 쓸 건데? 할아버지랑 만두 먹은 거. 성호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 아이에게 자신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집으로 돌아온 후 민재는 책상 앞에 앉아 그림 일기를 그리기 시작했다. 성호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서툰 손으로 할아버지와 자신을 그리는 민재. 그 위에 동그란 만두를 그려 넣는 모습이 귀여웠다. 다 그렸어. 민재가 자랑스럽게 일기장을 내밀었다. 성호는 안경을 고쳐 쓰고 찬찬히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마지막 문장에서 손이 멈췄다. 어제 엄마가 말했어. 아빠가 다치면 돈이 생긴대. 성호는 다시 한번 그 문장을 읽었다. 그리고 민재를 바라봤다. 민재야, 이거 엄마가 진짜 그렇게 말했어? 응. 엄마가 전화하면서 그랬어.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는 민재. 하지만 성호의 눈빛은 단단히 굳어졌다. 30년 형사 생활이 그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었다.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말 속에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범죄가 가장 잔인하다는 것.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평온했던 오후가 저물고 성호의 마음 속엔 오래된 본능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성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민재의 일기장에 적힌 그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빠가 다치면 돈이 생긴대.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냥 넘겼을 말이었다. 아이가 잘못 들었거나 며느리가 농담으로 한 말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성호는 달랐다. 30년 형사 생활. 그 세월이 그를 바꿔놓았다. 사람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작은 행동 하나에서 진실을 읽어내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가장 평범해 보이는 말 속에 가장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도 알았다. 설마, 그럴 리가. 성호는 고개를 저었다. 며느리 지연은 성실한 사람이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민재도 잘 키우고 있었다. 하지만 형사의 본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성호는 일부러 일찍 일어났다. 며느리가 출근하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는 척하며 거실 쪽을 슬쩍 바라봤다. 지연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화장을 하고 가방을 챙기고 현관으로 향했다. 하지만 눈을 나서기 직전 그녀는 잠깐 멈춰 서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는 듯했다. 그 표정이 묘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차가웠다. 기분 탓일까? 성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형사 시절 배운 게 있었다. 기분 탓이라고 넘기는 순간 진실을 놓친다는 것. 그날 오후 민재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온 성호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뭔가 확인해야 했다. 거실 서랍을 열었다. 각종 서류가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다. 전기세 고지서, 아파트 관리비, 그리고 보험 서류. 성호의 손이 멈췄다. 보험 증서가 3장 있었다. 모두 아들 준석이 명의였다. 성호는 천천히 서류를 펼쳤다. 가입일을 보니 최근 6개월 사이에 모두 들었다. 그것도 보험금이 억 단위였다. 왜 이렇게 많이? 보험은 필요하다. 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많이 드는 건 이상했다. 더구나 준석이는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 이 정도까지 보험을 들 필요가 있을까? 성호는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슴이 답답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며느리를, 아들의 아내를, 민재의 엄마를. 하지만 형사의 본능은 계속 속삭였다. 뭔가 잘못됐어. 놓치지 마. 저녁 무렵 아들 준석이가 퇴근했다. 현장에서 일한 탓에 얼굴이 지쳐 보였다. 성호는 아들에게 물었다. 준석아, 요즘 보험 들었다며? 아, 네. 지연이가 들어줬어요. 제가 위험한 일 하니까 걱정돼서 그런다고. 3개나? 그래요? 저도 잘 몰라요. 지연이가 알아서 해줘서.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성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괜한 의심으로 아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밤이 깊어졌다. 아들 내외는 방에 들어갔고 민재는 잠들었다. 성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하지만 화면은 보이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며느리 생각뿐이었다. 그때였다. 방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며느리 지연의 목소리였다. 전화 통화를 하는 듯했다. 성호는 소리를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그래, 알았어. 다음 주면 돼. 걱정 마.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성호는 숨을 죽였다. 준석이? 걱정 없어. 요즘 피곤해서 약 먹고 잘 자. 아무것도 모를 거야. 약? 무슨 약? 성호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성호는 재빨리 텔레비전 소리를 키우고 소파에 기댔다. 마치 졸고 있는 척했다. 잠시 후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다. 부엌으로 향했다. 성호는 눈을 살짝 뜨고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지연은 냉장고를 열고 뭔가를 꺼냈다. 음료수병이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더니 음료수병 뚜껑을 열고 약을 몇 알 털어 넣었다. 성호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며느리는 병을 흔들어 약을 녹인 후 다시 냉장고에 넣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방으로 돌아갔다. 성호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믿을 수 없었다. 며느리가 정말로 아들에게 약을 타고 있다는 것을. 수면제일까? 아니면 다른 약? 성호는 천천히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고 그 음료수병을 꺼냈다. 라벨을 보니 준석이가 좋아하는 이온 음료였다. 준석이한테 먹이려고. 성호는 병을 다시 넣지 않고 싱크대 아래 찬장에 숨겼다. 그리고 똑같은 음료수를 꺼내 냉장고에 넣었다. 이건 증거가 될 수 있어. 30년 형사 본능이 다시 깨어났다. 이제는 확실했다. 며느리는 뭔가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는 아들이 있었다. 성호는 거실로 돌아와 아내의 액자를 바라봤다. 여보,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며느리를 의심해야 할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액자 속 아내는 웃고 있었다. 언제나 그랬듯이.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다음 날 성호는 동네 노인정에 들렀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김 사장에게 넌지시 물었다. 김 사장님, 요즘 며느리들 어떻습니까? 며느리? 왜요? 아니, 그냥 우리 며느리가 요즘 좀 이상해서요. 김 사장은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요즘 애들 다 그렇습니다. 바쁘니까 예민하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요즘 애들 다 그런다. 성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사람들은 늘 그렇게 말한다. 다 그렇다고. 이상한 게 아니라고. 하지만 성호는 알았다. 다 그런다는 말은 언제나 진실을 덮는 핑계가 된다는 것을. 그날 밤 성호는 다시 며느리를 관찰했다. 밤 11시쯤 지연은 발코니로 나가 전화를 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성호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다. 다음 주 금요일. 응. 그때 준석이 야근이야. 그때 하자. 성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이제는 확신했다. 며느리는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아들의 생명과 관련이 있었다. 거실로 돌아온 성호는 낡은 수첩을 꺼냈다. 형사 시절 항상 지니고 다니던 수첩이었다. 그는 천천히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다. 보험 3건, 총 보험금 3억, 수면제, 음료의 투입 추정, 전화 통화, 다음 주 금요일, 민재 일기, 아빠가 다치면 돈이 생긴대. 증거를
모아야 했다. 하지만 조심스러워야 했다. 며느리가 눈치채면 안 됐다. 성호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밝았다. 고요한 밤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아들을 지켜야 해. 어떻게든. 퇴직한 형사 이성호. 그의 본능이 완전히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할아버지, 오늘도 그림 일기 써야 해. 민재가 책상 앞에 앉으며 활짝 웃었다. 하지만 성호는 웃을 수 없었다. 며칠 전부터 며느리를 관찰하면서 가슴이 답답해졌다.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걸까? 괜한 의심으로 가족을 의심하는 건 아닐까? 아니야. 형사의 감은 틀린 적이 없어. 성호는 민재 옆에 앉았다. 아이는 크레파스를 꺼내 열심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성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득 물었다. 민재야, 요즘 엄마 아빠 사이 어때? 응, 좋아. 근데 아빠가 요즘 맨날 졸려해. 졸려? 응. 엄마가 아빠 피곤하다고 음료수 줘. 그러면 아빠가 금방 자. 성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음료수. 수면제 탄 그 음료수 말인가. 민재야. 그게 언제부터였어? 한 달? 아니, 2달? 잘 모르겠어. 2달. 그 말은 며느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할아버지, 다 그렸어. 민재가 자랑스럽게 그림 일기를 내밀었다. 성호는 천천히 그림을 바라봤다. 그런데 이번엔 그림이 달랐다. 그림 속에는 차 안에 누워있는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눈을 감고 자고 있는 모습. 옆에는 아빠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차 밖에는 웃고 있는 여자가 서 있었다. 엄마였다. 더 기묘한 건 그 위에 그려진 것이었다. 하늘에 노란색으로 동그랗게 그려진 것들. 민재는 그 옆에 삐뚤빠뚤한 글씨로 적었다. 돈. 성호의 손이 떨렸다. 민재야. 목소리가 갈라졌다. 성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다. 이 그림은 뭐야? 아빠가 차에서 자고 있는 거야? 응. 지난주에 봤어. 아빠가 차에서 자고 있었어. 엄마가 문 잠그고 나왔는데. 문을 잠갔어? 응. 엄마가 아빠 안 깨우면 안 된다고 했어. 성호는 일기장을 꽉 쥐었다. 이건 연습이었다. 며느리는 아들을 차에 가둬놓고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재야, 그날 날씨가 어땠어? 더웠어? 응. 엄청 더웠어. 나도 땀났어. 한여름, 밀폐된 차 안, 잠든 사람. 성호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며느리는 아들을 차 안에서 질식시킬 계획이었다. 수면제로 재운 다음 밀폐된 차에 가둬두면 사고처럼 보일 것이다. 깜빡 잠들었다가 열사병으로 사망이라는 뉴스는 가끔 나오니까. 할아버지, 그 다음 문장도 읽어줘. 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민재가
쓴 마지막 문장. 엄마가 전화하면서 말했어. 이제 곧 돈 많이 생긴대. 그 순간 성호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보험금 3억, 수면제, 밀폐된 차, 그리고 곧 돈이 생긴다는 말. 며느리는 정말로 아들을 죽이려 하고 있었다. 민재야, 할아버지가 사탕 줄게. 방에 가서 놀고 있어. 응. 민재가 방으로 들어가자 성호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냈다. 며느리가 언제 돌아올지 몰랐다. 서둘러야 했다. 그는 일기장을 펼쳐 사진을 찍었다. 증거였다. 아이의 순진한 그림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었다. 사진을 찍고 나서 성호는 아들 준석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손가락이 멈췄다. 아들에게 말하면 믿을까? 아니, 믿는다 해도 충격받을 거야. 성호는 전화를 끊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가 돌아온 것이다. 아버님, 집에 계셨어요? 지연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성호의 눈에는 그 웃음이 다르게 보였다. 차갑고 계산적인 웃음. 응. 민재 그림 일기 봐주고 있었어. 그래요? 민재 그림 잘 그리죠? 그래. 참 솔직하게 그리더라. 성호는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하지만 며느리는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성호는 거실에 앉아 며느리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그녀는 냉장고를 열고 뭔가를 꺼냈다. 음료수였다. 바로 그 음료수. 준석이 야근이라고 했지. 며느리는 음료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쪽지를 붙였다. 여보, 피곤할 텐데 이거 마시고 쉬어. 사랑스러운 쪽지. 하지만 그 안에 든 건 독약이나 다름없었다. 저녁 8시 아들 준석이가 돌아왔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왔구나. 오늘 일찍 왔네? 네.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나서요. 준석이는 테이블 위에 음료수를 발견하고 웃었다. 지연이가 챙겨놨네. 마침 목말랐는데. 잠깐. 성호가 벌떡 일어났다. 그러고는 음료수를 낚아챘다. 이거 상했을 수도 있어. 내가 확인 좀 해볼게. 아버지? 준석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하지만 성호는 음료수를 들고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에서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뭔가 눈치챈 듯했다. 아버님, 이거 언제 산 거야? 오늘 아침이요. 왜요? 아니, 그냥 혹시 몰라서. 성호는 음료수를 싱크대에 버렸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다. 왜 버리세요? 아들이 요즘 배탈 나서 찬 거 안 좋아.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며느리를 경계시키기 위한 신호였다. 나는 알고 있다는. 그날 밤 성호는 잠들지 않고 기다렸다. 며느리가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았다. 새벽 1시쯤 예상대로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발소리를 죽이며 부엌으로 갔다. 성호는 거실 구석에 숨어서 지켜봤다. 며느리는 냉장고를 열고 새 음료수를 꺼냈다. 그리고 다시 약병을 꺼냈다. 하지만 이번엔 주저하는 듯 했다. 주위를 여러 번 살폈다. 눈치챘나? 며느리는 결국 약을 타지 않고 음료수를 다시 냉장고에 넣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다. 성호는 재빨리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며느리가 문자 보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다.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간 후 성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증거는 모았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이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하기엔 부족했다. 며느리가 발뺌할 여지가 있었다. 그때 성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아버지, 제 차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차, 네. 브레이크가 자꾸 이상해요. 밟아도 잘 안 먹히고. 성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브레이크. 며느리는 계획을 바꾼 것이다. 수면제가 아니라 차량 사고로. 준서가 당장 차 세워. 지금 어디야? 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 지금 회사 가는 중인데. 세우라니까.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화 너머로 급브레이크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브레이크가 안 먹혀요. 쾅. 전화가 끊겼다. 여보세요? 아버지. 전화 너머로 준석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살아 있었다. 성호는 주저앉듯 소파에 앉았다. 준석아, 괜찮아? 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어요. 가드레일에 살짝 부딪혔는데 에어백 터져서 무사했어요. 지금 어디야? 병원이요. 가벼운 타박상이라고 하는데 그냥 검사 받으러 왔어요. 성호는 눈을 감았다. 다행이었다. 정말 다행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해졌다. 며느리는 정말로 아들을 죽이려 했다. 준서가, 차는 절대 타지 마. 알았지? 네.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냥 위험해. 택시 타고 다녀. 전화를 끊고 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증거를 모아야 했다. 확실한 증거를. 다음 날 아침 일찍 성호는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출근하고 아들도 병원 재검진 받으러 나간 사이였다. 민재는 학교에 보냈다. 먼저 며느리와 아들 부부의 방을 확인했다. 옷장, 서랍, 화장대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열어봤다. 흔적을 남기면 안 됐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다. 겉표지는 평범했지만 안을 펼치자 성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6월 15일 마이너스 1차 시도 실패. 잠들지 않음. 7월 3일 마이너스 2차 시도 실패. 음료 안 마심. 7월 20일 차량 정비소 접촉. 50만 원 선금. 며느리의 필체였다.
그녀는 아들을 죽이는 과정을 일기처럼 기록하고 있었다. 성호는 수첩을 휴대폰으로 한 장 한 장 사진 찍었다. 손이 떨렸지만 흔들리지 않게 찍어야 했다. 이건 결정적 증거였다.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8월 10일 최종 실행. 브레이크 고장으로 위장. 보험금 수령 후 새 출발. 오늘이 8월 8일이었다. 이틀 후면 며느리가 다시 시도할 예정이었다. 성호는 수첩을 원래 자리에 넣고 방을 나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30년 형사 생활 중에서도 이렇게 긴장된 적은 없었다. 범인이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인 줄 몰랐다. 거실로 돌아와 잠시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며느리를 신고하면 아들은 어떻게 될까? 민재는?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며느리가 돌아온 것이다. 아버님, 집에 계셨어요? 지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평소엔 이 시간에 노인정에 가는데 오늘은 집에 있었으니까. 응.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랐다. 하지만 성호는 그녀의 움직임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알아챘다. 자꾸 힐끔힐끔 성호를 쳐다봤다. 눈치챘나? 성호는 태연한 척 텔레비전을 켰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오후가 되어 아들이 돌아왔다. 얼굴에 밴드를 붙이고 있었지만 다행히 건강해 보였다. 아들아, 차는? 폐차했어요. 브레이크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다행이다. 크게 다치지 않아서. 성호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말해줘야 할까? 내 아내가 너를 죽이려 했다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은 조용히 밥을 먹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반찬을 챙기고 아들은 피곤한 듯 밥을 먹었다. 민재는 학교 이야기를 제잘거렸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족이었다. 하지만 이 식탁 밑에는 살인 계획이 숨어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모두 잠든 후 성호는 조용히 방을 나섰다. 거실로 가서 휴대폰을 꺼냈다. 결심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전화번호부를 뒤져 예전 경찰서 후배 번호를 찾았다. 강민수 형사. 지금은 강력반에서 일하고 있을 것이다. 여보세요? 한참 만에 전화가 연결됐다. 민수야. 나 이성우야. 선배님? 이 밤중에 웬일이세요? 민수야. 성우는 녹이 메었다. 말을 꺼내기가 너무 어려웠다. 부탁이 하나 있어. 내 며느리를 조사 좀 해줄래? 네. 며느리요? 응. 내 아들을 죽이려는 것 같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강민수는 믿기 힘들다는 듯 물었다. 선배님, 정말이세요? 그래. 나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증거가 있어. 성호는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설명했다. 보험 가입 내역, 수면제, 차량 사고, 그리고
며느리의 수첩. 선배님, 이건 심각하네요. 내일 아침 바로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민수야, 조용히 해줘. 며느리가 눈치채면 안 돼.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성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드디어 시작됐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다음 날 강민수 형사는 조용히 집을 찾아왔다. 며느리가 출근한 사이였다. 선배님, 차량 조사했습니다. 브레이크 선이 고의로 절단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럼 살인 미수 혐의로 수사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수첩, 결정적 증거입니다. 강민수는 수첩 사진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어떻게 며느리가 선배님 마음 얼마나 아프실까요? 괜찮아. 난 형사였어. 감정보다 진실이 먼저야. 하지만 성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선배님, CCTV도 확인했는데요. 며느리가 정비소 직원에게 돈 건네는 장면 있습니다. 공범이네요. 그래, 역시. 체포할까요? 아니, 잠깐만. 내가 먼저 얘기 좀 해볼게. 성호는 며느리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다. 마지막으로 자백할 기회를. 저녁 며느리가 돌아왔다. 성호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지연아, 잠깐 앉아봐. 네.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는 불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다. 지연아, 나한테 할 말 없어? 무슨 말씀이세요? 준석이 차 말이야. 브레이크가 왜 고장났을까?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정비소에서 정비소 직원한테 돈 줬지? 50만 원. 며느리는 말을 잃었다. 성호는 조용히 말했다. 지연아, 나 형사였던 거 알지? 30년 동안 범죄자들 수없이 봤어. 그래서 알아. 내가 뭘 하려는지. 아버님, 저는 준석이 죽이려 했지? 며느리가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아버님,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남편을 죽이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슬픔 때문이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경찰들이 들어왔다. 강민수 형사가 앞장섰다. 김지연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저 바닥에 엎드려 울기만 했다. 성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지연아, 아들 목숨 걸고 장난친 데가 꼭 받게 될 거다. 경찰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나간 후 성호는 혼자 거실에 남았다. 여보, 아내의 액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제대로 한 걸까?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성호는 알았다. 자신이 한 일이 옳았다는 것을. 며느리가 체포된 후 집안은 텅 빈 것 같았다. 준석이는 며칠 동안 말을 잃었다. 아내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밤마다 술을 마셨다. 성호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아들이 성호에게 물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지연이가 왜 그랬을까요? 성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30년 형사 생활을 했어도 사람의 마음까지는 알 수 없었다. 준서가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들은 눈물을 흘렸다. 성호는 아들의 어깨를 안았다. 예순이 넘은 늙은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다. 가장 걱정된 건 민재였다. 엄마가 갑자기 사라졌다. 민재는 처음엔 엄마가 출장 간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아이는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엄마 언제 와? 민재야, 엄마는 당분간 못 와. 왜? 어디 아파? 성호는 뭐라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7살 아이에게 엄마가 아빠를 죽이려 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엄마가 잘못을 해서 혼나고 있어. 무슨 잘못? 그건 커서 알게 될 거야. 민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아이는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 밤마다 울면서 깼다. 성호는 민재를 안고 달래주었다. 예전에 아들이 어렸을 때처럼. 하지만 이제는 허리도 아프고 팔도 저렸다. 60이 넘은 몸으로 아이를 돌보는 게 쉽지 않았다. 여보, 당신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성호는 밤마다 아내를 그리워했다. 아내가 있었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아내는 언제나 따뜻하고 지혜로웠으니까.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됐다. 성호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며느리 지연은 피고석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예전에 밝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며느리입니다. 며느리가 피고인이 된 지금 심경이 어떻습니까? 검사의 질문에 성호는 잠시 침묵했다. 어떤 심경이냐고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괴롭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증인께서는 30년간 형사로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경험이 이번 사건 적발에 도움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들의 아내이기 전에 그녀는 살인을 시도한 범죄자였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성호는 계속 말했다. 나는 정의를 위해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 정의가 내 가족이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이렇게 괴로울 줄은 몰랐습니다. 가족을 법정에 세운다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 줄. 재판장이 조용히 말했다. 증인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며느리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공범인 정비소 직원도 함께 처벌받았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며느리가 성호를 불렀다. 아버님. 성호는 멈춰 섰다. 뒤돌아보니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용서는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미움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슬플 뿐이었다.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지나 봄이 왔다. 준석이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갔다. 출근도 하고 민재도 돌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전의 밝은 모습은 아니었다. 웃음이 줄었고 말수도 적어졌다. 아버지, 민재 제가 키우겠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돌볼 수 있어. 아니에요. 이제 제가 해야죠. 아버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성호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아들이 다시 일어서려 한다는 게 기뻤다. 어느 봄날 오후, 민재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할아버지, 오늘 그림 일기 썼어. 그래? 뭐에 대해 썼는데? 민재는 활짝 웃으며 일기장을 펼쳤다. 그림 속엔 할아버지와 아빠, 그리고 민재가 손을 잡고 있었다. 하늘에는 따뜻한 해가 떠 있었다. 일기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 할아버지가 내 그림 봐줬다. 할아버지는 이제 웃는다. 아빠도 다시 웃는다. 우리는 다시 행복해질 거야. 성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민재야, 그림 참 잘 그렸네. 응, 선생님이 칭찬했어. 민재는 까르르 웃으며 방으로 뛰어갔다. 그 웃음소리가 집안을 환하게 밝혔다. 저녁, 준석이와 단둘이 식사를 하던 중 아들이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가?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 죽었을 거예요. 아니야. 넌 내 아들이잖아. 당연한 거지. 그래도 힘드셨을 텐데 며느리를 신고하는 게. 성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힘들었지.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힘들어. 밤마다 생각해. 내가 잘한 걸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아버지. 하지만 준서가, 난 후회하지 않아. 내가 살아있으니까. 민재가 웃으니까. 아들이 눈물을 흘렸다. 성호도 함께 울었다. 오랜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 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성호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다. 내가 잘한 거겠지? 당신이라면 날 이해해 줄 거지?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성호는 알았다. 아내라면 분명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당신 잘했어요. 고생했어요. 여보, 이제 조금은 괜찮겠지? 성호는 조용히 웃었다. 창밖으로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온 것이다. 아내가 좋아하던 개나리였다. 성호는 창문을 열어 봄바람을 맞았다. 할아버지, 민재가 방에서 뛰어나왔다. 내일 공원 갈 거야? 그래, 가자. 군만두도 사 먹고. 좋아. 민재가 할아버지를 꼭 껴안았다. 성호는 손주를 안으며 눈을 감았다. 삶은 계속된다.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행복은 찾아온다.
성호는 그것을 알았다. 30년 형사로 살며 수많은 범죄를 봤다. 가족 간의 범죄도 많았다. 그때는 남의 일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자신의 일이었다. 가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호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 정의를 선택했다. 그것이 아들을 지키는 길이었고 민재를 지키는 길이었다. 아내의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봤다. 여보, 나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우리 다시 행복해질 거야. 봄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래요, 당신. 이제 괜찮을 거예요. 성호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